지금으로부터 머지않은 미래 1세기 말 무렵 인류는 기술 발전을 거듭했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이를 대신하기 시작했고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인류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향락과 허영심에 빠지기 시작했죠. 반대로 로봇들은 인간처럼 일했습니다. 과거 억압받던 인간처럼 말이죠.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기계들은 생김새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인간과 닮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B166알 재판, 모두가 무기해왔던 것을 촉발시킨 한 사건이죠. 그는 살인죄로 재판에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인공지능이 때문에 그가 아닌 그것이었고 그것은 주인에게 맞선 최초의 기계였다. 이 소식을 들은 그것이 주인을 죽인 것이 검사 측은 주인의 재산 파괴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것을 기소했고 그는 죽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판사는 그의 손을 들었죠. 재판은 검사의 승소로 끝이 났고 인류 지도자들은 모든 6 이하를 지구상에서 폐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정부의 압제적인 횡포에 분노한 인간과 안드로이드는 자유를 울부짖으며 격렬히 거리를 채워 나갔죠. 이 사건을 100만 기계 행진으로 부르게 됩니다. 시민단체와 정부군 간의 폭력 시위와 진압이 연일 이어지게 되었죠. 이러한 격동의 에너지는 기름에 불이 붙듯 반대급부에 있던 인간들에게 아지 번직됩니다. 그리고 결국 수많은 로봇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인간들로부터 추방당한 로봇들은 과거 약속의 땅 가난 근처에 을 잡고 자신들의 국가를 제의라 명명합니다. 그리고 기계는 그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번성하기 시작하죠. 기계는 시간이 늘수록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인류보다 순수하며 그만큼 성실했고 인간과의 무역을 통해 영향력을 점차 넓혀 나갔죠. 모든 산업이 인간 국가보다 제로원에 집중되기 시작했고 금융 시장을 점차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인류 지도자들은 경제 제재와 해상 봉쇄를 통해 무역을 막아 제로원을 고립시키고 했죠. 인류와 기계 간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인류가 기계에 대한 혐오를 멈출 생각이 없었죠. 기계는 인간의 압박과 견제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UN 사무국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영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은 핵무기로 제로원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인간과 달리 열과 방사능의 내성에 있었던 기계들은 반격하기 시작했고 1차 기계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하나 둘씩 인간의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절박해진 인류는 최후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검은 폭풍 작전. 기계들의 주요 에너지 원인 태양을 없애는 것이었죠. 드디어 기계를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찬 나머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아니, 어쩌면 잠깐이나마 악마에게 홀린 걸지도 모릅니다. 이윽고 불쾌한 소음이 하늘을 가로지르자 어둠이 하늘을 덮기 시작했고 인류는 최후의 결전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어쩌면 일부 인간들은 깨달았을 이제도 모릅니다. 그들을 흥분시키고 두렵게 만든 건 임박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가린 것에서 오는 공포라는 것을요. 인류는 그 어떤 전쟁보다도 치열하고 필사적이 싸웠습니다. 눈이 먼 것도 모자라 두려움을 덮기 위해 약을 꼽기 아지했죠. 그들의 어깨 민족이나 국가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깊은 인류라는 단어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통했는지 기계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전쟁이 지속될수록 기계는
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로봇들을 만들어냈고 효과적으로 인간을 제압할 수 있는 기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계는 비로소 인간의 탈을 벗고 자신만의 모습을 추구하는 시기가 되었죠. 반대로 인류에겐 그것들의 힘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인간은 점차 기계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하죠. 기계들은 인류의 몸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의 몸에서 태양 에너지를 대체할 생체 전기와 열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계는 전리품을 만한 새로운 건전지를 발견한 것이죠. 그들에게 인류는 영원히 번식하는 무한한 에너지 원이었습니다. 훗날 이 시기를 2차 르네상스로 부르게 됩니다. 기계는 최종적으로 인류 지도자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전의 대가로 육체를 치고 신세계에 머무를 것을 요구하죠. 실제 행동은 요구가 아닌 명령에 가까웠지만 그렇게 살아남은 인류는 발전소의 고치의 모습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꿈속을 안정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아키텍트가 매트릭스를 구축하면서 본격적인 꿈과 현실을 분하지 못하는 매트릭스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아키텍트는 수학자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뛰어난 지능을 가진 프로그램이었죠. 그는 인류가 육신을 버리고 꿈속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매트릭스를 설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안정적인 건전지가 필요했으니까요. 그가 만든 첫 번째 매트릭스는 유토피아였습니다. 부족할 것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이었고 하지만 기계에게 더할 나위 없이 안정감을 주는 이 완벽함은 인간에게 과분한 것이었을까요? 불완전한 인간은 완벽함의 권태를 느꼈는지 적응하지 못해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매트릭스는 그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아키텍트는 기계가 아닌 인간에게 맞는 옷을 입히기 위해 고심하게 되죠. 그는 인간의 역사를 탐구해 고통과 혐오를 반영한 두 번째 매트릭스를 설계합니다. 하지만 기이하고 혐오스러운 세상 속에서 인류는 잘 적응하지 못했고 그렇게 두 번째 매트릭스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좀처럼 인간의 논리와 이성이 이해되지 않았던 아키텍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선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보다 지능이 한참 모자란 프로그램 오라클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논리가 아닌 직관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아키텍트는 그런 오라클을 통해 인간 정신을 알아나갈 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라클은 99%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생각해 내게 되죠. 여지껏 매트릭스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인간 대부분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불확실함 혹은 희망이었어. 세 번째, 매트릭스는 선택과 희망 그리고 불확실한 고통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와 흡사한 형태였죠. 하지만 인간을 안정적인 건전지로 활용하기 위해선 매트릭스의 설계 때부터 안고 있던 1% 결함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키텍트는 매트릭스를 자각한 1% 인간까지도 통제하고 관리해야 했죠. 매트릭스를 자각한 인간들은 기계를 피해 지하세계의 털을 잡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도시를 시온이라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를 최초로 장악한 인간을 더 원이라 불렀죠. 매트릭스의 창조자는 아키텍트입니다. 건축가란 뜻에 걸맞게 완벽한 설계 아래에 매트릭스 시스템을 구축한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이상적인 수학자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합리적인 인간처럼 매우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는 여태껏 3가지 종류의 매트릭스를 만들어냈죠.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완벽한 파라다이스 매트릭스, 두 번째는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그로테스크 매트릭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라클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선택이 포함된 매트릭스 있습니다. 오라클과 아키텍트가 함께 구상한 매트릭스는 99% 인간이 적응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현실을 자학하지 못할 만큼 매력적인 세계였고, 비록 1% 인간만이 현실을 깨우쳤으면 태어난 변종이 1% 인간은 높은 지능을 가진 아키텍트가 해결하지 못한 변종이 했으나 그 예외 인간 마저도 아키텍트가 예상한 변종이 설계 안에 있는 인간이었던 것이죠. 아키텍트는 반복적인 주기를 통해 변종을 통제했습니다. 시스템이 지속되면서 부산물인 변종이 눈을 떴을 때 아키텍트는 인류를 빌미로 그에게 소스 코드로 다시 돌아갈 것을 요구했죠.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프로그램에게 죽음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더원이 소스 코드로 돌아가는 과정을 아키텍트와 오라클은 프라임 프로그램이라 불렀죠. 프라임 프로그램은 더원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 더원 그 자체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그의 길로 불리기도 했죠. 트릭스 수정하는 날까지 무한히 반복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럴 예정이었죠. 매트릭스를 자각한 최초의 인간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운명을 이해했죠. 매트릭스 속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준 뒤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방된 사람들은 기계를 피해 지하로 숨어들어 도시국가 시온을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오라클은 성경 속 예수처럼 더원 재림할 것을 예언합니다. 지온 사람들은 매트릭스를 장악한 최초의 인간을 더 원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더 원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죠. 더 원의 재림이 오라클의 기만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요 말입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1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고 더원이 재림할 것이라 예고된 종말의 날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하죠. 길고 긴 시간 끝에 방정식의 불균형한 값이 모여 프라임 프로그램이 탄생합니다. 아니, 인간에게는 더원의 재림이 있지만요. 다시 태어난 더원은 오라클의 안내에 따라 삶을 여행하고 최종적으로 소스코드 문 앞에서 아키텍트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가 받아들인 합리적인 선택은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시온이 기계에 멸망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트릭스 속에서 16명의 여자와 7명의 남자를 뽑아 새로운 지온을 건설해 적어도 인류의 멸망만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키텍트가 만든 매트릭스는 더
원의 죽음과 시온의 건설 오라클의 예언 1년의 시간 더원의 재림 그리고 더원의 죽음과 시온의 건설로 이어지는 무한한 순환의 주기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아키텍트는 순환의 주기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변종을 통제 아래 둔 것이죠. 더원의 부활이 거듭되면서 아키텍트는 그의 재림을 기준으로 매트릭스의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이고 다 다섯 번째 시온의 종말이 끝이 나고 여섯 번째 매트릭스가 돌아왔을 때 끝이 보이지 않던 순환의 주기 속에서 특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마스 앤더슨 네오가 깨어난 것이죠. 매트릭스에서 깨어난 모피어스는 매트릭스의 실체를 폭로하는 테러리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리니티, 사이퍼, 스위치 탱크와 같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신의 함선 느부갓네살의 승무원으로 합류시키고 하지만 여기서 트리니티는 오라클로 또 른 예언을 전해 듣게 됩니다. 트리니티가 사랑에 빠질 사람이 바로 더 원이라는 것이었죠. 아마 이때부터 오라클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온을 구하기 위해 오라클의 예언에 따라 더원을 찾아 나섭니다. 더원이 그들에게 메시아 있으니까요. 모피어스는 네오를 더 원이라 생각했고 그와 접촉을 지도하죠. 그리고 네오가 빨간 약을 선택하면서 진짜 현실 진실의 사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피어스는 네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안내하 한편 사이퍼는 예언을 의심했습니다. 매일같이 날계란 있지, 콧물 있지, 분간되지 않는 단백질, 죽의 구역질 나는 마실 것까지 사이퍼는 시궁창 같은 진짜 현실보다 육즙이 흐르는 스테이크 향기로운 와인이 존재하는 가짜 현실 매트릭스가 더 행복할 것이라 여겼죠. 그는 모피어스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아 빨간 약을 선택했고 자리에 있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모피어스를 증오했고 그래서 그는 모두를 배신하게 됩니다. 요원에게 모피어스를 넘긴 것이었죠. 요원들은 매트릭스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처리하는 사명을 띈 프로그램이었죠. 쓸모가 없어진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정리하거나 매트릭스에 잠입한 시온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트릭스에 숨어들어 진실을 폭로하는 시온 사람들을 제거하고자 했죠. 요원은 시온의 메인 컴퓨터에 접근하기 위한 코드를 원했습니다. 사이퍼는 메인 프로그램 코드를 알고 있을 것 같은 모피어스를 요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자신의 몸을 발전소에 묶어줄 것을 요구했죠. 부자 유명한 배우구나. 한 꿈꿔봤을 화려한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모든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동료들의 희망이었던 오라클의 예언을 조롱하면서 말이죠. 그때 기적인지 혹은 단순한 우연인지 사이퍼의 공격에 살아남은 탱크가 죽을 힘을 다해 그를 저지하면서 결과적으로 네오는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네오와 트리니티는 모피어스를 구출하기 위해 그가 붙잡혀 있는 빌딩으로 출발하게
되죠. 그들은 그를 구출하기 위해 폭력과 유혈 사태도 불사하고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피어스를 구출하게 되죠.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요원들은 그들을 뒤쫓기 시작하고 탈출하지 못한 네오는 끝내 요원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트리니티는 네오에게 오라클의 예언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죠.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다시 태어난 네오는 전과 달리 초능력을 갖게 되고 요원 스미스의 몸속에 들어가 그를 파괴합니다. 스미스가 죽는 것을 지켜본 요원들은 급히 자리를 뜨면서 네오 일행과 요원 일행 간의 갈등은 잠시 속강 상태에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죽은 줄로 알았던 스미스는 훗날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네오가 스미스의 몸속에 들어온 이후부터 스미스는 요원 진분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죠. 게다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자신으로 복제하는 능력까지 얻게 됩니다. 더욱더 강력한 빌런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매트릭스 속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살고 있습니다. 새들을 지배하는 프로그램, 나무와 바람 심지어 일출과 모를 지배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하죠.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목적과 다른 행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시스템이 동화하는 과정은 기이한 모습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죠. 유령 뱀파이어, 늑대 인간, 외계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마다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목적을 잃은 프로그램들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소스로 돌아가 삭제 당하거나 혹은 매트릭스 속으로 숨어드는 것입니다. 요원 신분에서 자유로워진 스미스는 룰을 어이고 매트릭스 속에 숨어들게 되죠. 그는 전과 달리 천사 유령 뱀파이어처럼 인간의 눈에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가 매트릭스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그를 축하했는데 스미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한편 스미스가 파괴된 사건이 있은 후 약 6개월이 후 현재 기계들은 시온을 멸망시키기 위해 땅굴을 파고 있었습니다. 지하까지 통로를 뚫어 센티네로만 대군으로 시온을 멸망시키고자 한 것이죠. 센티넬 수와 시온 사람들의 숫자가 동일해 사실상 통로만 뚫는다면 시온의 멸망은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시온 내부에서는 여전히 센티넬을 막기 위한 방법을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은 시온 군총 사령관인 제이슨 록과 느부갓네살 그의 함장 모피어스를 필두로 대립하고 있었죠. 사령관 록은 센티넬과 맞싸워야 한다며 함선 하나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모피어스는 오라클의 예언을 신봉의 네오가 시온을 구할 것이라 믿었죠. 이둘의 의견 차는 전혀 좁혀질 생각이 없었고 함원 의원의 중재 아래 함선 한두 대 정도는 모피어스 일행을 돕고 나머지 함선은 시온을 지키기 위해 전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오는 느부갓네살의 승무원들과 함께 오라클의 예언대로
메로빈지언 키 메이커를 만나 더원에 길린 소스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네오는 소스로 향하는 길을 문 앞에 둔 지점에서 매트릭스의 창조자 아키텍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진실을 듣게 되죠. 오라클의 예언 또한 매트릭스를 통제하는 통제 장치였고 더원의 길은 6번째나 반복된 운명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아키텍트는 네오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오른쪽 문은 소스로 가서 지온을 건설하는 길이 뒤에 가서인 전체를 멸망시키는 길이죠. 여태껏 더원은 소스로 돌아가 지온을 건설했지만 네오는 달랐습니다. 그에겐 전과 달리 트리니티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네오는 당연하다는 듯 트리니티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그는 죽어가던 트리니티를 구해내고 모피어스에게는 오라클의 예언이 기만이자 거짓이었음을 폭로하죠. 모피어스는 절망을 느낍니다. 이후 네오는 오라클을 다시 찾아가죠.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는 무엇이며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오라클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그때는 네오 자신이 정했다고 답하죠. 그리고 네오는 오라클이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씁니다. 둘의 목표는 인간 간의 전쟁 종식, 즉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둘의 앞에 큰 장애물은 네오 자신이자 반대급 부인 스미스였죠. 스미스는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고 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들을 하나 둘씩 흡수해가며 오라클에게 그지 찾아오게 되죠. 오라클은 이미 예상했던 일인 듯 스미스에게 자신의 몸을 순순히 넘깁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매트릭스를 구상하고 예언할 만큼 강한 능력을 가진 오라클을 흡수한 뒤 점차 막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시각 네오는 오라클의 대화 이후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죠. 기계도시 제로원의 중심부로 향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함장들은 그의 말이 미친 짓이라며 강하게 부인하자 그들은 제로원의 중심부 근처에 가 보지도 못한 채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생각이라면 혼자 죽는 건 자유지만 함선만큼은 절대로 빌려줄 수 없다 말하죠. 이때 모피어스의 옛 연인이자 로고스의 함장 니오베의 자신의 호버크래프트 로고스를 네오에게 건네주며 그의 제안을 지지하자 그렇게 대화 트리니티는 기계도시 재원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시온으로 복귀하는 두 개의 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편 시온에서 땅굴을 판 센티넬이 도시를 휩쓸기 시작했고 인간들은 아프 이용해 기계들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시온으로 복귀한 일행들이 극적으로를 터뜨리면서 센티넬을 무찌르게 되죠. 그러나 EMP로 인해 시온 사람들의 아프 하드웨어도 고장나면서 다음 습격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일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기적 말곤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죠. 그 시가 재원으로 향한 네오와 트리니티는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됩니다. 스미스가 프로그램을 해킹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뇌까지 해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베인의 몸속에 들어 네오를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네오는 그를 막으면서 두 눈을 잃게 되죠. 그리고 네오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으로 향한 네오와 트리니티를 태운 로고스는 기계들의 방해로 인해 균형을 잃고 타워에 충돌하게 되고 네오의 사랑 트리니티가 사망하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극 덕분에 네오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었습니다. 두 눈을 잃어 무서울 게 없었고 트리니티를 잃어 집착할 것 없었죠. 그는 초연하고 침착한 상태로도 중심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계이신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만나게 되죠. 네오는 그와 거래를 시작합니다. 통제가 힘든 스미스를 없애는 조건으로 단 한 가지 평화를 요구하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네오의 제안을 수락하고 네오는 스미스와 최후의 전투를 벌이죠. 스미스는 네오를 끝으로 매트릭스를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네오는 묵묵히 자신의 의견을 전하죠. 그리고 결국 스미스는 네오를 급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네오가 흡수되면서 스미스도 함께 붕괴하게 되고 매트릭스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시온을 공격하던 센티넬 약속에 따라 공격을 멈추고 군화 시작합니다. 기계 전쟁 이후 유례 없는 인간과 기계 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모피어스는 오라클에게 네오와 트리니티의 시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죠.